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미는 뭉쳐산다 개무산입니다. 금융위기라는 게 10년마다 오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주식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벌써 45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막연했던 금융위기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 메커니즘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야 언제가 바닥인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단 5분 안으로 제가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융위기를 이해했다면 투자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금융위기 속에서 주식과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경제 성장 방식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미국이 왜 나와 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위기의 본격적인 신호탄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증시가 미 증시에 굉장히 의존적이죠. 자, 미국은 저금리를 이용해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는 더 많은 달러들이 풀리게 되고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저금리를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사실 부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어야 될 기업들이 저금리라는 시스템에 기대어 마치 좀비처럼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좀비 기업들이 결국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좀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에게까지 신용의 문제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이 경제를 빵 하고 충격을 주면서 소위 금융위기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제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금융위기라는 게 10년마다 온다고들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게 막연하게 그동안 대략 10년 주기로 금융위기가 왔으니 앞으로도 올 것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저금리를 이용한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에서는 이러한 신용 문제의 굴레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년마다 금융위기가 온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아니, 그럼 미국 얘네들은 왜 신용위기가 터질 게 뻔한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는 건데?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그것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죠. 즉, 이러한 달러를 만들 수 있는 미연준이 한국으로 치면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연준이 주식, 채권, 국고 자산 등을 매입해서 경제에 자본을 투입해주면 신용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양적 완화입니다. 기축통화 정말 부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금융위기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과연 이런 금융위기가 또 올까? 라는 것인데요. 네, 매우 높습니다. 신용위기는 결국 또 오는데 해결책이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국은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과학이죠.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은 회사채를 구입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회사채를 구입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다 구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정급 본드가 아닌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구입해 준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를 회고했을 때 좀비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정상적인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이번에는 일종의 바리게이트를 세워서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잘 되면 조금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병이 만연하면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거기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부터 유가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는 일들까지 발생을 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 자동차 사업의 빅3 중 하나인 포드도 최근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로부터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준이 사주는 회사차의 매입 규모도 사실 무제한이 아닙니다. 3천억 달러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즉, 기존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이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아니죠. 거의 없고, 결국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금융위기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3월 27일자 뉴스인데요. 전 IMF 수석 경제학자가 15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CNBC에서 인터뷰를 했고요. IMF 총재도 역시 이미 경기 침체가 돌입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가정을 깔았을 때 어떻게 주식과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소위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이 많이 저렴해지니 바닥에서 사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바닥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현금은 원화보다 달러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기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드리면서 불체를 설명드렸었죠. 금융위기에서는 부채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주가가 떨어진 동안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통화스와프가 발표를 하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겼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125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정책까지 지금 근본적인 경제 침체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금융위기 도래와 함께 달러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금융위기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금을 보유하되 기왕이면 원화보다 달러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달러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예금과 ETF가 있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엔 정말 쉬운데요. 은행을 가셔서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다른 방법으로는 ETF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미 주식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 거래를 할 때 사용하시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HTS 앱에서 마치 주식을 검색하듯이 ETF를 검색하셔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으로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이 있는데요. 이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브랜드입니다. 한국에 있는 ETF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 ETF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코덱스를 추천드리고요. 이 코덱스 상품 중에서도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에 투자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달러 스와프로 인해 1250원 밑으로 내려와 있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데드캣 바운스가 이제 끝나고서부터 주식이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서 달러는 또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달러를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미 1250원을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달러를 투자하지 마시고 원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125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변동률이 정말 심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심적으로도 힘드실 거고 대응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달러가 아닌 원화를 잘 보유했다가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잘 들어가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 하시는 거니까 너무 달러에 미련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닥에서 사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바닥을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문제죠. 바닥을 추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를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데드캣 바운스란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잠깐이나마 튀어오른다는 의미에서 주가 역시 폭락하게 되면 소폭 반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왜 바닥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느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의 S&P 지수인데요. 파란색 선들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났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바닥은 이 데드캣 바운스 지점보다 더 아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빨간색 지점이 진짜 바닥이었죠. 2008년도 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데드캣 바운스는 항상 있었고 진짜 바닥은 그 데드캣 바운스보다 더 아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로 와볼까요? 코스닥 지표인데요. 최근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었죠. 약 428포인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한 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적어도 바닥은, 이번 금융위기의 바닥은 428포인트 아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바닥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음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과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간의 채권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번 금융위기가 2008년도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08년도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비교했을 때 현재 반 정도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귀찮은 일들은 제가 다 합니다. 바닥 신호가 나오면 제가 유튜브 영상이든 유튜브 커뮤니팅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시도가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 드릴 텐데요. 그럼 그 정보를 참고하셔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바닥이란 건 누구도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봐야 이게 바닥이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흔히 말뚝박기라고 하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바닥 신호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주식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 짧으면 6개월에서 2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은 되도록 유동성이 있는 자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강력하게 비추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달러로 보유하자이고요. 단,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이하라는 가정입니다. 저도 지금 100% 현금화를 해둔 상태인데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쯤에 달러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말뚝박기를 위해 바닥 신호를 기다리는 거겠죠. 바닥을 알아보는 귀찮은 작업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구독을 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뚝을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는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영상부터 여러분들이 응원뿐만 아니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저희 모토가 또 개미는 뭉쳐야 산다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좋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에도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